새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무정자증이란 남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5살이 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를 짝사랑한 여자가 몰래 바꿔놓은 진단서 한 장. 이 이야기는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아내를 내쫓은 남자와 끝까지 사랑을 놓지 못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연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소아과 의사로, 남편 진우는 같은 병원의 내과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레지던트 시절부터 줄곧 함께였고, 진료복보다 흰 드레스를 입은 정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진우의 고백으로 시작된 결혼은 누구보다 반짝이는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모범 부부라 불리며 존경받았고, 일과 사랑 모두에 충실한 이상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 업무 탓이라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연의 웃음은 자주 사라졌고 시부모님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식사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낳는 거야? 정연은 대답 대신 억지로 웃었고 진우는 그저 물만 들이켰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정연은 아무 문제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진우는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우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정연에게조차도 숨겼습니다. 정연은 차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더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다가 웃고 다음 날이면 다시 환자들 앞에 선 그녀는 누구보다 꿋꿋해 보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정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말해야 했죠. 사실은 내 탓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두려움이 진우를 옥죄었습니다. 그 무렵 진우의 대학 동기이자 병원 동료인 윤지가 자주 두 사람의 병실을 오갔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의 윤지는 늘 웃는 얼굴로 진우를 챙겼고 정연에게도 살갑게 굴었지만 그 미소 뒤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우를 짝사랑해온 윤지는 정연의 고통과 진우의 침묵을 천천히 교묘하게 틈타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진단 결과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윤지는 그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잘 아는 그녀는 어느 날 몰래 진우의 진료 기록을 손에 넣었고 조용히 사본을 수정해 원본과 바꿔치기 합니다. 진우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병원 기록상 완전히 지워진 셈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정연은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밤마다 자책했고 윤지는 틈만 나면 진우 곁에서 그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하고도 교묘했습니다. 이 결혼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요. 정연 씨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 한 구석에서 진실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연은 요즘 이상하게 몸이 나른하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기인
줄만 알았지만 며칠째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자 병원으로 향했죠.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초음파 검사까지 마친 정연은 진료실에 앉아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쌍둥이입니다. 그 말에 정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조차 어렵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에서 그것도 3명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따뜻한 감정이 뺨을 타고 흘렀고 정연은 곧장 병원 대기실로 나가 남편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새쌍둥이에요.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속엔 벅찬 감격이 묻어나 있었죠. 그러나 진우의 눈빛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연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진우 앞에 조심스레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에요.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들려줄까요? 하지만 진우는 사진을 본 순간 그것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정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진우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낳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내 아이 아닙니다. 정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기색과 분노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정자증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 순간 정연이 바람을 피웠다고 단정 지은 것이었죠. 정연은 눈동자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이 맞아요. 다시 검사해보면 진우는 그 말을 듣고는 손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소리와 함께 정연의 몸이 움찔했죠. 그는 더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연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초음파 사진을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진우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담해졌고 정연이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정연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 여자는 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배신자 취급하는 남편과 시댁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이 너무도 작게 느껴졌죠. 결국 정연은 단 한 사람도 붙잡지 않는 그 집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정연의 친정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형제들 뿐이라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홀로 시골 어촌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외딴 바닷가 근처에 오래된 민박집 한 칸을 빌려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정연은 낡은 침대 위에 누워 조용히 뱃속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지킬 거야. 꼭 그렇게 할게. 그리고 창밖에선 바다, 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눈가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살아남겠다는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죠. 정연은 기차역을 빠져나오며 매캐한 도시 냄새 대신 짠 바다, 내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다시피 내려온 그녀는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조용한 바닷마을을 선택했습니다. 지인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지만 정연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이 아이들만은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낡은 민박집의 작은 방 한 칸. 새벽이면 갈매기 소리에 잠이 깨고 바람이 불면 창틀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었죠. 주민들은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지만 매일 아침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며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정연은 결국 새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 각각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찢듯 울려 퍼질 때 정연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남편 없이,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이겨낸 출산이었기에 그 감격은 더욱 컸습니다. 정연은 곧바로 일할 수 없었기에 마을 어귀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거리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잠재우고 짬이 날 때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쳐내며 조금씩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게 주인은 오히려 그녀에게 가게를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정연은 아이들을 업고 안으며 삶을 조금씩 다시 일구어 갔습니다. 새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유독 막내인 수민이는 자주 기침을 했고 숨이 찬 듯 헐떡일 때가 많았습니다. 정연은 수차례 보건소를 찾았고 의사들은 폐 기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진료비와 교통비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연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마다하지 않고 서울까지 몇 번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쌍둥이를 재운 정연은 녹초가 되어 민박집 한편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챙기느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던 그때 창밖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을 덮친 태풍은 바닷가, 방파제까지 삼켜버릴 듯 몰아쳤고 정연은 우연히 바다에 빠져 정신을 잃은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연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구조했고 마을 보건소로 이송해 간호를 했습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노인은 조용히 정연에게 자신이 은퇴한 대기업 회장 이영식이라 밝힙니다. 그는 그녀가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민박과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죠. 정연의 막내 아들 수민이 폐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정연과 아이를 연결해 줍니다. 병원은 수민에게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이영식은 치료비와 서울 거처까지 조용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정연이 이영식에게 감사를 전하려 반찬 꾸러미를 들고 찾아갔을 때 마침 그의 손자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고 SNS에 올리게 됩니다. 태풍 속의 천사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그 사진은 전국적으로 퍼지며 감동을 일으켰죠. 정연이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어느 날 회장 이영식의 손자가 찍은 사진과 인터뷰 영상이 SNS에 올라가자마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에는 폭풍 속에서 사람을 구한 엄마와 그 엄마를 닮은 새 쌍둥이 아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따뜻한 장면, 낯선 곳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댓글창은 감동의 글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병원장까지 오른 진우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후배 의사가 SNS 영상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선배님, 이 아이들 혹시 닮지 않았어요? 특히 이 둘째 아이 꼭 어릴 때 선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무심하게 넘기려던 진우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정연이었고 아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어릴 적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진우는 급히 영상 전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이세 아이가 내 전부입니다. 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자신의 아이는 아닐까? 하지만 무정자증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과거 진단서를 떠올렸습니다. 윤지와 결혼한 이후 병원 내에서 어떤 기록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이 확실했던가? 범사 당시의 담당자도 윤지였고 모든 기록이 그녀를 통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결심한 듯 병원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정밀검진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말에 직원은 조금 놀란 얼굴이었지만 이내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 건넸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멈춰 섰습니다. 검사일자, 담당이사, 서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진단서에는 확실히 무정자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옆 페이지의 검사 수치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정상범위였고 조직검사 소견도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신은 불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순간 진우는 그 진단서를 발급했던 당시의 의사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당의사 윤지. 오래된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지가 그때 진단서를 대신 들고 왔던 날 그녀는 말없이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의 의미가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곧장 집으로 향했고 윤지는 소파에 앉아 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진단서 당신이 조작한 거야? 윤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개를 떨구며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다고, 자신이 했다고, 진우를 사랑했기에 정연과 갈라놓고 싶었다고, 자신만이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믿었다고. 진우는 분노와 충격 사이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윤지의 사랑은 집착이었고 그 집착은 한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렸으며 새 아이의 아버지를 제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짐을 챙기는 윤지를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야. 당신은 내 가족을 무너뜨렸고 난 이제 그들을 되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고 진우는 오래도록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가슴 한편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가족,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진우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품고 정연에게로 향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오랜만에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 그곳은 정연이 머물고 있다는 시골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곳을 향한 적 없었던 그의 차가 이제야 정연의 품을 향해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많은 뉴스 기사 속 아이들과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던 정연의 모습이 이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으니 다들 낯선 남자의 존재에 경계하면서도 정연 씨 가게가 저쪽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가게 앞 연인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 새 쌍둥이 아이들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 눈빛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세월이 앗아간 부성애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연은 가게 안에서 반찬 포장을 하고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진우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연 씨.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정연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를 멀찍이서 바라보다 하나 둘 엄마 뒤로 숨었죠.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같이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와 아이들에게 건넸고 장사가 끝날 무렵엔 정연 몰래 가게 문을 닫는 걸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은근히 지켜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 중 큰딸인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젊었을 때 당신이랑 닮았대요. 혹시 우리 진짜 아빠예요? 진우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은 사람이 집을 찾은 듯 아련하면서도 따뜻했죠. 정연은 진우의 변함없는 방문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리웠고 원망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입은 채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정연이 말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올 곳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늦었죠? 하지만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정연 씨가 아이들이 아직 저를 완전히 잊기 전이라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진우는 그날도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보는 정연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닷바람은 그 말을 머금은 채 파도 소리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해무가 바닷가를 휘감고 지나가던 늦은 오후, 정연은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 아이들 중 막내 수민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아이를 안고 정연은 정신없이 읊조렸습니다. 안 돼, 수민아. 제발. 병원까지는 차로 2시간이 넘는 거리. 택시도 구급차도 잡히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정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가게 밖을 지나던 진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낯빛이 하얗게 질린 그를
본 정연은 아이를 들고 울먹였습니다. 수민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진우는 그 즉시 자신의 차로 아이를 옮겼고 서울 대형 병원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한 손으로 핸들을, 다른 손으로는 수민의 맥을 짚으며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아이를 들쳐 안고 동료 의사에게 외쳤습니다. 내 딸입니다. 지금 수술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정연은 두 손을 모아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수술실로 들어가며 정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한 책임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3시간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미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했고 정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당신을 쫓아냈던 나 진짜 멍청했어요. 그 진단서가 조작된 줄도 모르고. 정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고통이 그리고 묵은 사랑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당신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내가 더 미련했던 거겠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정연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 어린 그 미소는 오랜 세월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죠. 수민의 병실, 새 쌍둥이들이 엄마와 아빠 곁에서 조용히 잠든 날 밤, 진우와 정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때 오해와 상처로 무너졌던 가정은 다시금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골 바닷가 마을로 돌아온 4식구. 아니, 이제는 5식구의 삶은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게 간판은 여전히 연인의 반찬이었지만 그 아래에 작은 문구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늘은 유난히 맑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엔 오랜 시간 견뎌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정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사랑합니다.